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종교철학 해석학 세미나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저는 최욱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 해석학 개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1장입니다. 해석학의 목표와 영역. 먼저 제가 1장 발표를 맡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자 앤서니 티슬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국의 신학자이자 해석학자로 오늘날 점증하는 해석학적 요청에 대해 신뢰할 만한 표준을 제시하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셰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체스터 대학교, 세인트 존 칼리지 등 여러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노팅엄 대학교 신학과 종교학과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명예교수로 은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책인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 해석학 개론은 티슬턴이 은퇴 전에 가르친 마지막 강의를 토대로 탄생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축적한 백과사전적 지식과 40여 년의 풍부한 강의 경험, 거장다운 통찰력이 녹아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장 해석학의 목표와 영역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학의 정의입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는 흔히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석학에 대한 슐라이마허의 사상과 강의 노트는 뒤늦게 발견되고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의 공헌 평가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슐라이마허의 해석학은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의 업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 해석학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신학자 슐라이마허의 노력은 신학적 해석학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문과학의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였던 딜타이에 의해 철학적 해석학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해석학은 19세기 초반 이후 특히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의 연구를 거치면서 하나의 학문 분과 이상의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먼저 해석학에 대한 5가지의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학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두 번째, 성경 해석학은 이해하는 방식과 이해의 토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세 번째, 성경 해석학은 텍스트에 대한 문학적 질문과 관련된다. 네 번째, 성경 해석학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등이 어떻게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한다. 다섯 번째, 성경 해석학은 어떤 내용이나 글의 효과가 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전반을 연구한다. 또한 해석학은 과연 우리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해석을 위한 규범이나 기준을 합의해낼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질문도 포함합니다. 교부시대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해석학은 성경 해석을 위한 규칙들로 정의되었습니다. 해석학이란 대체로 주해 또는 주해하기 위한 규칙들을 의미했습니다. 19세기 슐라이마허가 해석학은 사유기술의 일부이며 따라서 철학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해석학은 과학보다는 기술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해석학은 단지 합리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사유의 실천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텍스트의 해석 방법을 규칙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전 30년경의 랍비 힐렐이 제시한 해석에 대한 7규칙을 보면 이런 정식들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학이라기보다 논리학의 연역법에 더 밀접한 듯 보입니다. 해석에 있어 규칙이라는 개념은 무오류한 정경 개념을 믿는 보수적인 기독교 저자들이 자주 의지해온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 보수적인 해석학 책을 저술한 밀턴 테리는 해석학은 해석의 과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테리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원천으로서
텍스트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슐라이마어와 가다머의 해석학 개념은 독자들의 지평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텍스트가 전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독자 또는 청중에게 전달되고 그들에 의해 이해되며 그들에 의해 전유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과정의 두 측면을 지시하기 위해서 전달자와 수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사건이나 행동에 있어서 저자, 텍스트, 독자를 동시에 관련시키는 전체 과정에 대한 관심은 해석학을 해석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인 주해와 구별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주해와 해석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실제적 과정을 지시하는 반면에 해석학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묻는 2차적 과제를 포함합니다. 해석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점도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즉, 해석학은 왜 우리가 이해의 방식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해석학 연구에서 무엇을 얻기를 소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저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동안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던 그 대답들을 통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던 대답은, 즉 이제 저자가 학생들에게 해석학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있었던 대답은 첫 번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의 저작들을 읽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선입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기보다는 가다머의 표현대로 경청이라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폴 리케르를 통해 비판적 의심이라는 건전한 척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석학이 가진 다학제적 성격이 자신의 학문의 통합의 차원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상이한 접근 방법들 전체가 해석학이라는 것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된 것으로, 즉 텍스트 이해라는 동일한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하기 힘든 견해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습관과 공감적인 이해를 하도록 해석학이 도와준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양한 견해 속에 있는 그러한 견해가 나오기까지의 동기와 여정들을 이해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해석학 안에서 이제 얻게 된 어떤 이점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슐라이마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해석에서 본질적인 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신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저자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슐라이마어를 계승한 빌헬름 딜타이는 우리가 저자 또는 대화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입장에 서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즉, 이러한 행위는 감정이입의 차원과 연관됩니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신약 전문가이자 신해석학의 주요 창시자인 에른스트 푹스는 해석학의 핵심부에 위치하는 것은 감정이입 또는 상호적 이해 또는 관통하는 이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석학 연구가 제공하는 바에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한 논평을 한 에밀리오 베티는 해석학이 열린 마음과 수용성을 배양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석학은 관용, 상호 존중 및 인내심과 고결함을 수반하는 상호 간의 경청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해석학은 이해라는 것이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더딘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극적이면서도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이해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상이한 길 모두 이해에 이르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이해하는 일은 믿음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석학과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에
대한 설명과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다머와 리게르를 포함해 철학적 해석학에 대한 대부분의 저술들이 취한 통상적인 접근을 보면 데카르트나 흉 같은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와 대체로 대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철학 과정에는 합리적인 차원이 남아있는 반면 해석학의 차원은 개방성을 가지고 경청하려고 하는 독자의 수용성에 더 근본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를 비롯한 여타 합리론 철학자들은 인간이 주체로서 인식 대상을 능동적으로 인식했다면 해석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자체가 능동적으로 인간 탐구자인 독자를 들추어내고 그에게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와 큰아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듣는 청중들을 죄인과 바리새인으로 분리시킵니다. 청중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청중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슐라이마어와 딜타이에서 연원하여 불트만과 푹스 같은 성경학자들에 의해 발전했으며 20세기 후반 가다머와 리게르라는 위대한 해석학의 전형을 통해 가장 충실하게 드러난 현대 해석학의 주창자들은 대체로 이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석학자들은 설명과 이해라는 두 개의 유효한 차원을 구별합니다. 설명은 전통적인 경향과 흡사하여 텍스트 자체를 검토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하며 이해는 개인적이고 직관적이며 초이성적인 차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해석학과 전통적인 철학 사이의 두 번째 대조점은 실제 현실의 삶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추상화된 철학적 문제들과 삶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발생하는 질문들 사이에 있습니다. 추상화된 철학적 문제들과 발생하는 질문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노팅엄 대학교 기독교 신학 전공 교수로 부임했을 때 철학과 학생들과 신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개설된 수업에서 두 학생들의 차이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을 예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수업에 참여한 철학 전공 학생들은 삶 자체로부터 의도적으로 추상화된 논증과 관념,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추상화된 문제만을 평가나 숙고에 가치 있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학 전공 학생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성서학과 역사 연구에서처럼 인간 삶에 대한 논쟁들의 배경과 동기를 탐구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예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에서 추상화된 철학적 문제인 신정론을 제시하는 데 가깝게 도달한 책은 오직 엔키리디온 뿐이며 다른 대부분의 저술들은 특정한 청중과 상황에 대답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즉 발생하는 질문들에 따라 집필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가다머가 설명하고 있는 추상적 문제들과 삶 속에 깊이 내포된 질문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처음에는 실제 삶 속에 내포되어 있던 어떤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그 질문으로부터 그 추상적인 문제들만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므로 해석학은 그 추상적인 문제를 다시 그 생성되었던 질문들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처음에는 실제 삶 속에 내포되어 있던 어떤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그 질문으로부터 그 추상적인 문제들만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해석학은 그 추상적인 문제를 다시 그 생성되었던 질문들로 되돌려 보냅니다. 가다머의 이러한 논의에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접근 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한 언어 게임 안에서 제시된 질문은 그 언어 게임 밖에서는 결코 대답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데카르트는 전승된 이해를 의심하고 이해하려는 대상보다는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철학적 방법을 정식화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의심으로부터 철학적 사유가 출발한다는 철학적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버나드 로너건은 이런 데카르트의 원리를 텅 빈 머리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버나드 로너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해석자 자신의 관점을 망각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주시하면 거기에는 일련의 기호들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경험과 판단력이 풍성할수록 원저자의 의도를 오히려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카르트가 의심을 출발점으로 선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석학의 주창자들은 선이해 또는 예비적 이해라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주제인 예비적이고 잠정적인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적 이해의 첫 번째 목적은 한층 더 안전하고 명확한 이해를 위한 연결고리 또는 출발점을 찾기 위한 잠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해석의 여정에 있어 가정을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해석의 여정을 가면서 점점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 예비적 이해의 어떤 측면은 교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퍼즐 맞추기 게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이 조각이 어디에 맞는 것인지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수정되거나 맞기도 하면서 퍼즐은 맞추어 갑니다. 퍼즐 맞추기의 유비는 선이해의 개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비는 또한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순환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유발시키므로 그랜트 오스본이 사용한 해석학적 나선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퍼즐 조각을 부분적으로 검토한 후 전체 그림에 대한 이해 안에서 그 조각을 연관시키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의 조각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그림 전체를 맞추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체로서의 큰 그림의 특정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개별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텍스트는 저자의 전체 의도에 비추어 그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제 이런 논의에 이어 혹여 냉소나 회의주의로 인해 모든 의미는 오직 말하는 이의 전제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는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는 식의 태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관점과 나의 선의의 사이를 타협시키는 일은 타협 불가능한 고정된 전제들 사이의 투쟁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지한 철학의 수준에 있는 해석학은 책임감 있게 붙들어야 할 신념의 통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타자에 대한 존중과 인내와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언급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해석학적 순환은 우리를 회의주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은 비판 능력을 포기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고된 작업과 새로워진 경청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랜트 오스본의 해석학적 나선이라는 표현이 모든 함축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학은 어떤 변형이나 발전에 대해서도 닫혀있는 딱딱하고 유연성 없는 완결적인 형태로 형성된 사유체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해석학의 유연한 일관성에 대해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기술한 둥지의 은유를 들고 옵니다. 어떤 신자가 믿는 바는 단일한 한 개의 명제가 아니라 여러 명제의 가지들이 모여서 둥지를 이룬 것 같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가지 하나, 두 개가 소실되거나 대체되는 경우에는 온전한 실체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하나씩 계속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 둥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자는 끝으로 덧붙입니다.
사실 이제 가다머가 어떤 그 광범위한 일반화에 대립되는 특수한 사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다머조차도 기술적 이성의 파편화를 피하는 이해의 방식으로서 로마 시대적인 개념인 공통 감각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끝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해석학의 목표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